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택연금은 요약집으로 따지면 126쪽부터 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43번 문제 한번 보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 주택연금 제도에 의해서 다음 중 종신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단 제시된 조건에 다른 조건은 모두 주택연금 조건을 충족한다 가정한다. 자, 1번에 최강타 씨가 만 88세, 58세군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랬어요. 좀 너무 하는구만. 최강타 씨 배우자는 최강타 씨보다 12살 연하이다. 이야, 잘 살겠다. 그죠? 예. 최강타 씨가 여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남자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름 보고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자고 아마 남자분이 12살 연한 것 같아요. 배우자는 꼭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분들 주택연금 이용하려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네요. 예, 두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1번은 안 되는군요. 자, 2번 황백현 씨하고 배우자 나현정 씨가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원이다. 이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126쪽에 보세요. 그 3번에 보유주택 수 있죠. 거기에 1주택 소유자 이런 말 있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부분에서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얼마 이하인 9억 이하인 다주택자 이렇게 써놨죠. 근데 가로 안에 또 뭐라고 써놨어요?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상기 외 2주택자가 뭐예요? 일단 그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이하여야 되니까 2주택자인데 9억 이하인 주택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주택자라고요? 2주택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판다는 조건으로 3년 이내에 하나 판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 상기 외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 3주택, 4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인데 지금 6억짜리인 거예요. 원래는 이용을 못하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해놨다고요? 이게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마한다는 조건으로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43번에서 2번은 황백현 씨하고 배우자인 나현정 씨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2억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이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2억인데 2주택자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이다 그러면 주택 하나 판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은 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주택이 이게 도대체 세 채인지 네 채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2주택자라면 이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이내 1주택을 마한다는 조건으로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2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3번 이지성 씨가 본인 소유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도 되죠. 아파트니까. 시가 3억 원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뭐 상가는 몇 채를 보유하든 상관이 없죠. 주택수만 가지고 지금 따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은요. 김창룡 씨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가 10억 원의 실버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다. 일단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실버주택이 노인용 복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노인용 복지주택이니까 9억을 초과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박주영 씨가 건저당권 설정하고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는 어때요? 전세입자가 한가하고 있다. 지금 건저당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한물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3번은 답이 되고요. 2번도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애매하잖아요. 2주택자니 3주택자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2번도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문제 자체가 지금 기존에 개정되기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막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안 냈어요. 저한테 욕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보니까 문제들이 좀 틀린 게 많더라고요.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후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적 보정인 일반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1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매월 생활비를 수령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수령해왔던 원가이자를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맞나요? 주택연금은 이건 대출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데 무슨 형태로 받는 거예요?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매월마다 받다가 나중에 주택을 뭐해서 처분해서 그동안 받아간 원금과 이자를 어때요? 갚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랫돈과 관련을 가지는 연금을 구할 때 쓰는 게 뭐였어요? 요게 감채기금계수라는 거 기억납니까? 알고 있다에다가 알고 싶다 개수만 곱하면 알고 싶다가 나온다 그랬죠? 감채기금계수가 연금계수니까 연금계수, 미랫돈과 관련을 가지는 연금계수 이름은 감채기금계수입니다. 그래서 연금액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계수는 당연히 뭐다? 감채기금계수고, 이렇게 연금 받다가 미래에 갚아야 되죠? 그럼 이자도 내야 되나요? 내야 되죠? 그러면 이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무슨 금리예요? 변동금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에서 아까 CD금리하고 코픽스 이런 거 있었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이런 게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연금 이용할 때. 그래서 CD금리나 코픽스 이런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CD금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좀 하다가 코픽스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이걸로 바꾸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이게 바꾸자가 돼버리면 이번 달 바꿨다가 다음 달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사납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번 했으면 그걸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장 금리는 무슨 금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변동금리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맞죠. 2번 계약기간 종료 시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그간 대출 잔액보다 크다면 남은 게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상속인한테 뭐하고 돌려주고, 대출 잔액보다 부족하다 처분해도 어때요? 그 처분가액이 대출 잔액에 미달된다 그러면 아들내미한테 쫓아가지는 않는다 그랬죠. 상속인 부담은 그래서 없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후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상품이므로 시가 얼마 이하? 9억 이하야 되죠. 1주택 보유자로 반드시 그러면 1주택만 아니라 그랬죠.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그 가격 합산가액이 9억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60세 이상의 독신 고령자 및 부부 모두 만 60세 모두도 틀렸죠. 예, 둘 분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돼요. 3번은 여러 군데 많이 틀렸네요. 자, 3번 전혀 틀렸고요. 4번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알아보려면 뭘 쓴다고요? 감채기금계수를 쓰는 겁니다. 자,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한 공적 보정에 의해서 금융 방식이니까 주택연금 이용자의 대출 잔액이 주택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해도 대출기간 위험은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 써주니까? 보정 써주니까 그러면 위험은 없죠. 자,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 주택연금하고 보금자리론 비교해놨는데요. 옳은 거 보금자리론은 뭐 할 때? 집 살 때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 자금, 이건 보금자리론이고 노생활 자금이면 주택연금이니까 1번은 거꾸로 써놨네요. 자, 대출금 지급 방식은 보금자리론은 집 살 때 어때요? 목돈이 드니까 일시금으로 주는 거죠. 주택연금은요 매월 연금 형태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보니까 바꿔 써놨고요. 대출기간은 아까 보금자리론은 10년부터 몇 년까지 있다고요? 30년까지 확정돼 있죠. 근데 주택연금은 종신 방식도 있고요. 확정기간 방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은 언제까지 지급될지가 미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 또는 미확정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서 3번도 역시 바뀌어 있고요. 4번 주택연금은 계약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 처분해야 되죠? 맞네요. 보금자리로는 드디어 내 집이다 이렇게 외치겠죠. 그래서 주택 소유, 이건 4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부채 규모는 주택연금은 계속 대출을 받는 거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거고요.
보금자리로는 그동안 갚아 나갔으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자, 따라서 5번은 바뀌어 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이야기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농지연금은 요약집 몇 쪽에 있죠? 128쪽에 있죠? 예, 농지연금. 자, 그래서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몇 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이용하는 건데 몇 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죠? 5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거 보입니까? 예, 다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담보 농지는 그 3만 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지금 폐지됐다고 한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치우라 그랬죠? 예, 그래요. 그럼 46번에서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다음 오는데 기억번. 자,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소유자 본인이 만 몇 세 이상은 돼야 된다? 65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농지 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촌면적은 3만 제곱미터여야 된다. 요건 지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요 경우도 지금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기준해서 해놨기 때문에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65하고 5년까지는 맞고 3만은 없어졌다 그랬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47번으로 갑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리츠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츠는 여러분 요약집을 좀 보시면 이제 몇 쪽에 나오는 거예요? 자, 132쪽에 그 리츠 보입니까? 자, 리츠에 의해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이런 말 보이시죠? 투자자가 금전을 출자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위탁하는 부동산 신탁과는 구별된다. 부동산 신탁은 뭘 믿고 맡기는 거요?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기는 거죠. 리츠는요, 금전으로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직접 맡기는 거하고 리츠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리츠에 뭐가 나오죠?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부동산을 증권화한 형태로 간접 투자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리츠가 왜 생겼다 그래서 IMF가 터지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내놨는데 문제는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다. 그때 대출금리가 뭐 17, 18% 이러니까 은행 대출받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팔지? 그래야 기업의 구조조정이 될 텐데 어떻게 팔았다고요? 그 부동산의 투자는 리츠를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때 자금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동산 산 거죠. 결국 부동산을 뭐로 만든 거예요? 주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증권화한 대표적 상품이 리츠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죠. 리츠를 통해 투자가 되었으니까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뮤추얼 펀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는 말은 돈을 뭐해서 모아서 펀드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뮤추얼 펀드고 토관으로 인정되어 배당 관계에서 과세된다. 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 나간다. 보입니까? 그럼 90% 이상 배당 나간다는 말은 리츠는 이런 수익이 흘러가는 관과 같다는 거예요. 즉 수익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츠는 원래 이론상의 리츠는 토관, 관이니까 법인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배당 관계에서 낸다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이론상의 리츠는 투자 도관체이기 때문에 세금은 배당, 투자자가 배당 받으면 거기에서 부과하면 되는 거지 리츠에 부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리츠가 지금 몇 가지 리츠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관리 리츠 기억납니까? 위탁 관리 리츠가 있죠. 그래서 자기 관리 리츠는 실체상의 회사다는 거 기억나시죠? 위탁 관리 리츠는 서류상의 회사고 CR 리츠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처링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리츠가 있는데 요 둘은 명목회사라는 거 기억나시죠? 명목상의 회사다.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니까 90% 이상 배당 주고 이러면 법인세 안 내도 된다. 도관이니까. 그런데 요 자기관리처는 실체상에 있는 회사인데 실체 회사가 법인세 안 내면
여러 가지 다른 회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법인세 낸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 도관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관리처는 법인세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기법 면에서는 직접금융이다. 그 말은 직접금융의 반대가 뭐요? 간접금융이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어때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이 나갔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매개를 했죠? 이런 게 무슨 금융이라고요? 간접금융이고, 리츠는 돈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뭘 발행해서 주식 이런 걸 발행해서 자금을 직접 모아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진 쪽하고 돈이 필요한 쪽하고 다이렉트로 만났죠. 이런 걸 무슨 금융? 직접금융이라 그래요. 자, 5번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표준화하고 증권한 상품이다. 아까 부동산을 어때요? 5천원짜리 주식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자금 융통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렸다. 그러면 유동성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주식을 매개로 해서 팔아서 자금이 돌아오면 부동산이 팔렸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리츠도 뭐를 하는 거예요? 유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통합하고 있다. 그 말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고 그 모인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역시 또 무슨 시장이 돼요? 부동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리츠를 매개로 해서 자본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서로 이렇게 통합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특징들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리츠는 거기 기대요가의 부동산에서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때요? 형평성 이런 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제고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3쪽에 우리나라 리츠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정 리츠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다 두고 자산의 관리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리츠는 자산 운용과 관련된 것은 다 어디에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본점 위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인 임원을 둘 수가 없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뒤로 넘겨서 134쪽에 리츠는 회사죠. 그러니까 회사니까 무슨 회사예요?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자기관리 리츠는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죠? 5억 원 이상. 나머지 리츠는 3억 원 이상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설립할 때 현물 출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현물 출자 안 된다 그랬죠? 그 말은 5억, 3억은 돈으로 내야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출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회사 설립에서 그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방법으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요 리츠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 설립하고 나서 설립 등기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보고 제출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설립 이후에 회사 현황 보고서도 제출하고, 또 설립 등기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인가 신청해야 된다. 요건이 까다롭죠. 예, 이런 요건이 까다롭다 정도 좀 보시고, 이번에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 출자에 설립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물 출자에 설립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설립할 때 자본금 쭉 설명했죠. 자본금의 동그라미 이번에 가면 영업인가 받고 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업인가 거기다 등록이라고 하나 더 써주시죠. 영업인가나 뭐 받고 나서 등록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채자본금 얼마라고요? 자, 영업인가 받고 나서 영업인가나 등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최저자본금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보니까 여기는 70억 이상, 나머지는 50억 이상은 돼야 된다.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는 돼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물 출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요겁니다. 70억, 50억, 50억. 요것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가 어떻게 되었다? 자율화되었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되지만 요 영업인가 받고 나서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에는 얼마든지 현물 출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말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을 뭐로서? 현물로서 인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현물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죠.
지상권,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하고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신탁재산의 전부가 수익자에 기속되는 부동산 신탁수익권하고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대토보상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되는 권리들입니다. 이런 권리들도 뭐가 된다? 현물출자 대상이 된다. 부동산만 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개인회사처럼 되니까 좀 어때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제한을 뒀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관리리츠는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서는 1인당 한 사람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보유 한도는 여기는 30%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위탁관리치는 얼마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40%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업 구조조정리치는 여러 가지 특혜가 많다 그랬어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와 관련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식의 공모라고 맨 밑에 돼 있는 거 보시면, 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모,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일반 청약에 제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모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청약에 제공하는 거. 그러면 그 공모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라는 거죠. 그때 일반 청약에 제공할 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영업인가라든가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과거는 1년 6개월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어디에 제공하세요? 일반 청약에 제공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공모규정 일반 청약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청약에 제공할 때 얼마 이상을 제공하라고요? 30% 이상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반 청약에 30% 제공하라. 자, 그런데 그 기업 구조정리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공모가 의무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공모 규정이 배제된다고 돼 있죠. 그 말은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요 기업 구조정리처 같은 경우는 아까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걸 뭐예요? 사모라 그래요. 공모 안 하는 걸. 사모형 리츠 같은 경우는 공모 안 해야 되니까 이런 사모형 리츠 같은 경우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제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에서 예외 규정이 인정이 되는데 뭐가 예외 규정이 인정이 되느냐 하면 거기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예외해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연기금 등이 리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또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어디에 제공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런 것들은 연기금 이런 데서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모. 사모형 같은 경우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라고 써놨잖아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데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사모형 리츠로서 연기금 이런 데서 투자한 데는. 예. 자,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으로 70% 이상 리츠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금 어때요? 그런 걸 제공해 주니까 고마운 리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거 보시고 135쪽 매니에 상장의 규정에 의해서 상장 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일반 리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구조형 리츠는 상장이 의무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자, 세제상의 혜택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내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 리츠는 90% 이상 배당 주면요 법인세 안 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산 구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맞나요? 그럼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다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 분기 말에 이제 총자산의 100분의 얼마 이상은 80 이상은 뭐로 가지고 있으시고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증권하고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보입니까? 그래 100분의 80 이상. 그 중에 또 100분의 70 이상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또 부동산이어야 한다. 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자,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어디에 투자한 리츠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돼요? 7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투기회사예요? 투자회사죠?
투자는 어때요?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투기하고는 다르니까 얼마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보니까 처분 제한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법에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에 있는 것은 정관에 정하는 기간 보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조성된 토지, 건물 이런 거는 처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택지를 조성했는데 갖고 있으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팔아야죠. 택 조성해서. 건물 지었는데 분양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 사가지고 어때요? 내일 팔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갖고 있으라는 뜻이고,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물 지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뭐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구정리치는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애당초부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전문인력 있죠? 자기관리리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나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 있어야 되겠죠?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영업 인가 받을 때 3명, 영업 인가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5명. 이해되셨죠? 그래서 3명, 5명입니다. 나머지 리처는 어디에다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자산관리회사에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136쪽 뒤로 넘겨보시면 가운데 자산관리회사 나오죠?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이 나옵니다. 자본금 얼마 이상? 70억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보이시죠? 겸용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사는 자본금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그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인데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10억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있어야 돼요?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 전문인력 몇 명? 여기는 3명. 그러니까 자문이니까 말대로 평가하고 자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문회사는 뭐 하면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라든가 자문 등을 하는 자문회사는 등록하면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전문인력까지 했죠? 그 밑에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아까 몇 프로 이상 배당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90% 이상 배당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90% 이상 배당 나가야 되는데 다만 자기관리 리처는 아까 뭐 낸다고요? 법인세 내죠? 90% 이상 배당 줘버리면 리처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어때요? 리처가 요번에는 올해 말까지 몇 프로 이상만? 50% 이상만 배당 나가면 된다. 이렇게 요건을 좀 완화시켜줬네 여기는. 그래서 거기 보이시죠? 그래서 배당은 자기관리 리처는 얼마? 50% 이상. 나머지 리처는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죠? 그럼 은행 대출 안 받나요? 대우조선 뭐 해양인이 뭐 보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왜요? 대출이 많아서 잔뜩 받았잖아요. 그 주식회사죠 다 대출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리츠도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지만 차입이라든가 사채 발행이 되나요? 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부채라 그랬잖아요. 그거 되나요? 된다고 써놨죠. 자기 자본의 몇 배 범위 내에서 2배 범위 내에서인데 주주총회 특별기일에서 몇 배까지? 10배까지도 된다. 이렇게 그러네요. 처분제한은 받고 그 밑에 개발사업 보세요. 개발사업이 뭘 보고 개발사업이라 그래요? 그 기억본에 보니까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이런 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개발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봅니다. 자, 47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증권화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틀린 거. 1번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만다 배당합니다. 2번 리츠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 등이지만 리츠의 지분은 자본시장과 결합을 통해서 금융상품화할 수 있으니까 즉 주식으로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증권화한 상품의 대표적인 형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 투자 지분을 소액 단위로 뭐한 거라고요? 표준화해서 증권화해서 주식으로 파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또 기업의 공개를 통한 그 부동산 지분의 황금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 공개 통해 상장하는 거죠.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주식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 예. 그래서 유동성을 선호하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뭐 하는 게 좋다는 거요? 리츠의 주식 이런 거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수익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니까 위험 분산 능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자, 5번 리츠는 투자자가 금전을 위탁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신탁과는 차이가 없다. 이게 틀린 거죠.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맡기는 거니까 돈을 맡기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리츠는 뭐를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어디에다가 리츠에 맡겨서 거기서 운용해갖고 수익 생기면 어때요? 내가 주식 갖고 있으니까 배당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맡기는 거하고는 다르죠. 차이가 있다. 근데 뒤에 말은 맞죠.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자, 차이가 없다가 틀렸네요. 자, 48번 리츠 틀린 거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과 자산 유동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까 리츠는 직접 투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의 성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부동산 어때요? 주식을 바꿔서 이렇게 파니까 판매가 된 거죠. 그럼 유동성 낮은 걸 유동성 있게 만든 게 유동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유동화 성격도 있습니다. 2번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대규모 부동산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되어서 부동산 소액 형평성이 어떻다? 제고된다. 맞는 말이고요.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아까 증권화한 상품이 리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그게 유동화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은 줄이는 겁니다. 4번 위탁관리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인직원을 상권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 자기관리 리츠가 되겠습니다. CR 리츠는 아까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이건 서류상에서 맞나요? 명목회사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49번 틀린 거. 자, 1번 자기관리 리츠란 자산의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뭐한다? 직접 수행하는 회사 맞습니다. 2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맞다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리츠가 아닌 것은요. 유사한 상호를 막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3번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적 리츠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번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런 건 다 뭐였어요? 개발 사업에 해당했나요? 예, 맞네요. 예. 자, 5번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틀렸죠? 위탁관리 리츠는 서류상의 본점에 지점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회사이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업임을 둘 수 없다. 뒤에 말은 맞는데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자, 50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기관리치의 설립 자본금 얼마죠? 5억 원이죠. 위탁관리치와 기업구조리치는요 3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인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치의 자본금 얼마? 70억. 나머지 리치는 50억입니다. 그래서 답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막 써놔가지고 보니까 제가 안 썼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틀렸고요. 51번 그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옳은가 물었는데 영업인가나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치와 위탁관리치의 자본금 얼마? 70억 이상.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지금은 등록이 생겼거든요. 자, 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물 출자의 설립도 가능하다. 아까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 안 된다 그랬죠? 예, 2번 틀렸네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란 명칭 써야 된다 그랬고요.
상호에 부동산 주식회사인데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 써야 된다 그랬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영업인가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재산은 부동산에 안 한다. 틀렸죠? 아까 현물 출자 대상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돈 되는 권리들도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 읽어드렸죠 제가? 어디에서? 134조 맨 밑에 주식의 공모회사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읽어드렸죠. 자, 옳은 것은 요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부동산 투자회사 이야기 틀린 거 1번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정리츠는 명목상의 법인인 부동산 투자회사이므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까? 맞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자기 자본의 2배 범위내에서 차입이나 사채가 된다 그랬죠? 주총의 특별일가에서 몇 배까지도 10배까지도 된다 그랬습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 출자에 설립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리츠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의 법에 적용을 받죠?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야 하는 게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맞네요. 자문회사.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3번 틀린 거.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러분 읽어봐요. 맞다는 거 아시겠죠? 2번은요? 영업인가나 이제 등록을 받은 이제 리츠는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아까 70억, 50억 맞죠? 예. 3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1년 6개월이라고 안 돼 있나요? 여러분 책은 고쳐져 있나요? 그 1년 6개월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134쪽 맨 밑에서 읽어드렸죠. 그 리츠는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발행한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1년 6개월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3번 틀렸죠. 예. 자, 4번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발행하는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인당 주식 보유한다. 아까 위탁관리 리츠는 얼마였어요? 100분의 40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위탁관리 리츠는 4번도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영업인가 또는 뭐 등록을 받고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 아까 읽어드렸죠. 현물 출자에서 읽어보실 것. 그래서 여기서는 뭐 3번하고 4번이 틀렸네요. 자, 54번. 자, 리츠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1번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가 리츠의 경우에 얼마? 70억. 나머지 리츠는 50억입니다. 예. 자, 2번. 자기가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하나? 언제? 영업인가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아까 영업인가 받을 때는 몇 명? 3명이었습니다. 확보해야 되나? 기업 구정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니까. 자, 2번 맞네요. 3번. 자기가 리츠는 설립할 때 현물 출자에 할 수는 없으나 위탁관 리츠는 설립할 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어떤 리츠든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는 없다. 자, 4번. 3번 틀렸네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뭐예요? 증권시장에 아까 주식을 상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해야 되고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거래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5번. 자기가 리츠는 그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까 설립 보고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억납니까?
보고서 제출하고 나 또 3개월 지났다 그러면 회사 현황 보고서 제출하고 설립 등기하고 나서 어때요?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틀린 것은 3번. 자, 55번. 자, 리츠 옳은 거 1번. 리츠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주택에 배당해야 되죠? 이게 원칙이 90이라 그랬습니다. 90 이상인데 다만 자기관리 리츠는 올해 말까지 얼마 이상만 100분의 50 이상을 배당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뭐 좌우전 틀렸습니다. 2번.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1인당 주식 보유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아까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는 뭐라 그랬어요? 사모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1인당 주식 보유한도에 제한이 있고 없고? 없고 됐죠? 그런데 나머지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1인당 주식 보유한도에 제한이 있는데 자기관리처는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고 30% 위탁관리처는 40% 넘어가면 안 된다. CR리스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좌우전 안 맞는 말이죠. 예, 여러 가지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마다 이제 총자산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80 이상을 뭐로 가지고 있으라고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맞죠? 예, 근데 70 이상이니까 틀렸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총자산의 얼마 이상은 70 이상은 뭐 해야 된다?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4번도 뭐 전형통한 말들이네요.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은 맞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아까 5년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령에 가보면 국내에 있는 건 몇 년? 1년. 국외는 정관에 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만 예외가 있었죠. 어떤 거?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라든가 건물 지었다 그러면 그거 분양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처분 제한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실 것. 자, 56번 뭐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요. 간접투자 우리 다 배운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거기 5번에 보세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유형별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투자를 할 때 배웠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위험과 수익이 다양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오피스텔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틀렸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의한 위험 관리로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DMR은 맞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이 틀렸고요. 자, 57번부터는 이제 리츠 끝나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PF는 요약집 몇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130쪽하고 몇 쪽? 131쪽 뭐 여기만 잘 읽어보면 PF 다 풀 수 있겠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거기에 그림 보시면 알겠죠? 사업주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 은행이 있다 그랬을 때 은행에서 사업주에게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사업주의 뭐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네요. 그럼 어디에다 돈이 나간다고요? 이쪽으로 돈이 나간다 그랬죠? 그럼 프로젝트 회사로 파이낸싱 돈이 나간다. 뭘 믿고?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이런 걸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돈이 나간다. 자, 그러면 이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다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사업주에게 돈이 나가면 사업주가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은행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정보가 어때요? 은행은 없고 사업주만 정보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지만 여기는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자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정보의 무슨 문제? 비대칭성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자, 그리고 PF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에게 돈이 나가면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에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채하고 자본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 돈이 이쪽으로 나갔으면 부채가 늘었겠죠? 근데 이쪽으로 나간 게 아니니까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걸 뭐라 불렀죠? 부의 금융효과.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주는 채무 수용 능력이 어떻다? 제고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부의 금융효과는 누구 입장의 장점인 거죠? 사업주의 입장의 장점이겠죠? 자, 그리고 이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는 신용절연효과가 있다. 신용절연은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주의 파산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자산 이런 게 담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사업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쫓아가서 돈 내놔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비소구금융, 즉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 그래서 비소구금융 또는 소구가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소금융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 자 비소구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하지. 이게 돈 내놓으라고도 못하고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 안전할 리가 없죠. 위험합니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때요? 사업이 성공하면 금리나 수수료도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하니까 이자 더 내놓으라 그러는 건 말이에요. 자,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은행은 이렇게 위험하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준다 그랬죠. 요건 이론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오직 미래의 수익성만 믿고 이렇게 돈 안 빌려준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신용 보강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프로젝트 회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시공사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 프로젝트 진행합시다 이렇게 되면 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은 대출해 줄 때 시공사 쪽이 훨씬 더 신용도가 좋다 그랬어요. 건설회사 얘기가. 그러면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하다가 말기 없기다 이렇게 책임지고 끝까지 준공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뭐 보증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 여기다가. 자,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시공사나 시행사가 파산한다. 그러면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뭐 하겠다? 포기한다 하는 각서도 받아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사가 여기 토지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를 어때요? 담보 신탁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담보 잡아두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질권이라 그랬죠? 질권 이런 거 설정해 두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사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험을 어때요? 분산시키는 조치들을 취해 둔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196쪽에 57번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틀린 거 1번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에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방식이다. 맞죠? 이 말은 예,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2번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어렵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맞습니다. 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한 대출 자금은 개발업자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부채가 아니라 그랬죠. 개발 사업주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어떻다? 제고됩니다. 4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 수수료인 게 낮지만 틀렸죠. 금리 수수료는 높다 그랬어요. 높고 그 개발 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이런 건 줄어든다. 자, 58번 PF 옳은 거 1번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과 사업주의 물적 담보를 근거로 한 공급자 금융이다. 맞나요? 틀렸네. 사업주의 뭐를 근거로 한다고요? 물적 이런 재산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과 그 개발 사업 자체의 어떤 자산 이런 게 담보지 사업주의 재산 이런 게 담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개발 사업의 수익성보다 사업주의 신용도가 더 중요하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담보니까. 3번 해당 사업이 도산해도 사업주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소구금융, 비소구. 소구가 상한을 청구하는 거니까 상한 청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된다. 맞나요? 예, 이거는 틀렸죠. 대출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업주 입장에. 대출자는 은행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부의 금융효과가 아니죠. 지금 사업주 입장에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대출자 입장에 이게 틀린 겁니다. 5번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이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59번 PF 틀린 거. 자,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상한 재원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맞고요.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회사가 도산할 경우에 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해 청구할 수가 없다. 예, 맞네요. 사업주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에 추가되는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계약을 통해 금융이 실행되니까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지연의 문제가 대된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 이 말은요. 미래의 뭐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세요. 이거는 위험을 누가 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은행이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위험이 높으니까 어때요? 이자 더 내놔야 되겠죠. 수수료는 게. 그래서 대신에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금융이 실행되기 때문에 절차의 복잡성이 따른다.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뭐 사업주, 은행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 지연의 문제가 대될 수 있고요. 4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발생하는 부채는 프로젝트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주의 재무 상태에도 부채로 계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부채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사업 준비 단계, 공모 단계, 협약 체결 단계, 사업 진행 및 청산 이런 순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뭐 읽어보시고. 자, 60번 문제. 금융론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막 신나네요. 예. 자, PF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할 때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거. 1번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계정 운영한다 그랬죠. 예, 맞고요. 시공사에게는 책임 준공 의무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각종 보정 이런 거 요구한다 그랬죠. 2번도 맞고요. PF 대출금 보정에 대해서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추가 출자할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은행 돈만 쓰지 말고 당신들도 돈 좀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4번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사업권이나 시공권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받아두고요.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사비보다는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먼저 지급되도록 한다. 여기 돈 나오면 프로젝트 시행사의 개발 이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 주고 말이 안 맞죠? 예, 뭐부터 주는 거죠? 공사비부터 주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분배하는 거지. 시행사 개발 이익부터 주는 건 아니죠. 자, 따라서 5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론 끝났고요. 이용 개발은 다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감정평가. 잠깐 쉬었다가 평가로 넘어갑니다.